여러분들은 노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흑인 노예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비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흑인들뿐만 아니라 황인들, 심지어 백인들까지 노예였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흑인들만 노예무역의 상품이 된 건 아니었죠. 16세기부터 19세기 이후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무역에 열중하고 있을 때 이슬람 국가이던 모로코와 오스만 제국, 그리고 현재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등의 지역에서는 백인 노예들이 사고 팔리며 노예무역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엔 흑인 노예들 못지않게 백인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오늘은 이 백인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 8세기경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는 현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프리카 북부와 현재의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이 이슬람 세력이던 우마이야 왕조와 여러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오랜 기간 피튀기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전쟁 과정 중에 수많은 백인 노예들이 생겼죠. 이때부터 백인 노예들은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해적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탈리아의 아말피, 제노바 같은 해안 도시들과 프랑스의 해안 도시들을 비롯한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유럽 대륙의 연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을 일삼았으며 그 과정 중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백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죠. 또한 지중해를 다니는 유럽의 상선들이나 여러 배들도 습격해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혀간 백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각 나라들의 힘이 약한 탓에 저항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듯 유럽 백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야 할 때 이슬람의 적들에게 습격당해 팔려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이런 이슬람의 적들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자 1390년에는 십자군을 끌고 가 해적의 주요 도시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해적들을 지원해 그들의 힘은 나날이 강해졌죠. 시간이 흘러 스페인의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레콩키스타를 완수하게 되면서 스페인 전역에 있던 무슬림들을 추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무슬림들은 갈 데가 없어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북아프리카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당시 해적들의 소굴이었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의 지역으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안가를 바르바리라고 불렀는데요. 이곳에서 날뛰던 이슬람 해적들을 백인들은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바르바리 해적들 때문에 백인 노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약탈과 납치 등을 일삼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후원을 받으며 더욱 힘이 강력해진 그들은 터키의 사략 해적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오스만 제국은 바르바리 해적들을 정식 해군으로 삼아 서유럽의 나라들을 견제하는 데 이용했고 이에 해적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면서 16세기부터 약 300여 년간 그들은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백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은 바르바리 해적들은 범선 제조 기술까지 배우게 되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해안지대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만큼 이 바르바리 해적들은 백인 노예의 공급처 역할을 톡톡히 했죠. 해적들에게는 백인 노예들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최상급 상품쯤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지중해를 항해하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배들과 해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1554년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비스테라는 곳을 공격해 주민 7천여 명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고 1627년에는 아이슬란드의 한 마을을 침략해 400여 명의 주민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노예로 팔아도 팔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노인들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모두를 몰아넣은 뒤 밖에 불을 질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연락해 돈을 주면 풀려나기도 했는데요. 아이슬란드에서 끌려갔던 올라프 에길슨이라는 주교는 몸값을 내고 이듬해인 1628년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아이슬란드로 돌아온 뒤 노예로 생활하던 끔찍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잡혀간 백인 노예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값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죠. 이에 피해를 당한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몸값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백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풀려나지 못한 노예들은 그대로 아랍인들에게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까지 팔려가고 말았죠. 노예로 잡힌 백인 남자들은 강제로 온몸에 털을 모조리 밀어버린 후에 해적선이나 이슬람 배들의 노자비로 쓰거나 이슬람권의 여러 노역장에 팔려가 죽을 때까지 착취를 당했습니다. 특히나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은 여자보다 주로 남자들을 잡아왔던 반면 백인 노예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인기가 많았는데요. 남자들보다 납치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당시 아랍 귀족들이나 왕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첩으로 삼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하녀로 삼아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 경우도 있지만 당시 일부 다처제이자 노예를 인정했던 이슬람 사회에서 그녀들을 첩이나 노예로 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혀온 백인 여자 노예 중 미모가 뛰어난 경우엔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의 백인들은 바르바리 해적이라 하면 공포에 질려했으며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또한 잡아온 백인들 중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같은 편으로 받아들여 함께 해적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슬람으로 개종한 백인이 해적 두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팔려간 노예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는 무슬림들에 의해 심한 고문까지 받았는데요.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에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몸을 지지기도 했으며 여러 사람들이 들고 바닥에 패대기 치는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설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도 1575년에 바르바리 해적들에게 노예로 끌려가 5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며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도 해적들에게 잡혀 노예 생활을 겪었다고 소설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일부 유럽인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 해적단을 만든 뒤 이슬람 도시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해적들에게 복수를 한다기보다 똑같이 일반 도시를 공격한 후에 아랍 일반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았다고 하죠. 이걸 보면 바르바리 해적들이나 복수한답시고 만들어진 백인 해적단이나 하는 짓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 19세기의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자꾸 약탈과 납치 등을 일삼는 바르바리 해적들에게 그동안의 안갚음을 하듯 매섭게 해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트리폴리를 공격했던 1, 2차 바르바리 전쟁을 시작으로 영국이 모로코를 공격해 해적의 수는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었죠. 하지만 완전히 소탕을 하진 못했는데요. 이후 1830년 프랑스가 바르바리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알제리를 공격해 식민지화해버리면서 마침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악독했던 바르바리 해적을 뿌리 뽑을 수 있었죠. 이후 프랑스는 알제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해적들에게 당해왔던 원한을 그곳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되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몸값이 비싼 백인 노예들을 화이트 골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 백인 노예들을 금이라고 부를 만큼 값비싼 물건쯤으로 여겼나 봅니다. 요즘 이슬람교를 강경하게 믿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 인정사정 없이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하던데 이 당시에도 그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네요. 흑인 노예나 백인 노예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비들이나 다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백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88년 포르투갈을 떠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의 아프리카 탐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시기가 도래해버린 것이죠. 아프리카에 도착한 유럽인들에게 저항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무기는 변변찮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유럽인들의 강력한 공격에 그들은 무참히 짓밟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유럽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의 노예 사냥이 시작되면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자신들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들을 침략해 노예로 잡아 백인들에게 바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럽인들은 손쉽게 흑인 노예들을 잡을 수 있었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여러 곳으로 팔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것이죠. 유럽인들에게 이 아메리카 대륙은 자신들에게 굉장한 부를 가져다 줄 풍요로운 땅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속속히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그들도 역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사탕수소와 담배 재배, 광산 등의 인디언이라 불렸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동원했죠. 하지만 너무나도 빡센 노동 강도와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수의 인디언 노예들이 죽어나가자 침략자들은 전염병에도 강하고 일도 잘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었는데요. 유럽인들은 자신들에게 흑인 노예를 잡아 바치는 흑인 부족장들에게 총이나 면직물, 럼주 등을 주고 노예들을 샀고 누구든 흑인 노예를 잡아오면 총이나 생필품 등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부족들 간의 인간 사냥이 만연해졌죠. 그렇게 잡혀온 노예들은 배에 실려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흑인 노예들은 사탕수소와 담배, 광산 등에서 죽어라 일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설탕과
담배들은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금과 상아 등도 수입했으며 아메리카에는 모직물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왕래하는 삼각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삼각무역은 유럽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흑인 노예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을 가져다 주었죠. 게다가 수백 년간 지속된 노예 무역으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은 언제 누가 자신들을 노예로 잡아갈지 모른다는 공포와 같은 아프리카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러한 불신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현재까지 아프리카 부족 간이나 국가 간에 갈등이나 전쟁이 잦은 이유가 이때 생긴 불신과 공포 때문이죠. 그리고 노예들을 실어 나르던 노예선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끔찍했는데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배에 태워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매우 간단한 계산에 의해 노예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은 고작 가로 40cm 정도에 세로 180cm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졌고 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간신히 뒤척일 정도의 공간에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으며 가만히 누운 채로 최소 50일에서 많게는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기낭해를 견뎌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물건 취급을 받으며 겹겹이 물건을 쌓아놓은 것처럼 운반되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누운 바로 위쪽으로 계속해서 노예들이 쌓아지고 있었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용변을 봐야 했죠. 그렇게 그들의 배설물들은 그대로 아래로 흘러 아래층에 있는 노예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졌으며 끊임없이 흔들거리는 배로 인해 멀미와 구토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갑판 아래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보니 갑판 아래는 악취로 가득했고 심지어 산소마저 부족했죠. 곧 팔아치울 노예들에게 식사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어졌으며 물도 부족해 많은 노예들이 영양실조와 탈수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덕분에 수시로 전염병이 창궐했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죠. 그렇게 사망한 흑인 노예들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는데요.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흑인 노예 시체들이 바다에 던져지자 노예선이 지나갈 때면 항상 상어들이 배를 따라다녔다고 하죠. 흑인 노예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항도 하긴 했었죠. 그냥 굶어 죽어버리기 위해 밥을 먹지 않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도구로 인해 입이 강제로 벌어져 음식이 부어졌습니다. 또한 반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은 다른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그들의 손과 발이 잘려나갔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병든 노예들은 살아있는 채로 바다에 내던져졌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보험금을 타내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죠. 노예가 배에서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노예가 사라질 경우에는 재산이 손실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물건이나 화물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약 300여 년간 지속된 노예무역에 의해 약 1500만 명에서 40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나가고 말았죠. 그런 모진 시간을 버텨낸 노예들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서인도 제도 등에 도착한 뒤로는 갑판 위에 진열되어 마치 경매장처럼 구매자와 배의 선장 간의 가격 흥정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낙찰받은 노예들은 주인들의 재산이 되어 가슴이나 어깨, 등 쪽에 주인의 이니셜을 낙인 찍어버렸죠. 그렇게 팔려나간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과 담배 농장, 그리고 광산 등에서 일을 하는 비참한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하루 17시간 이상 격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작은 소리라도 냈을 땐 여지없이 채찍이 그들을 때렸죠.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농땡이를 부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기라도 하거나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노예들에게는 가차없이 처벌이 내려졌죠. 오죽하면 설탕에 악마의 창조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삶의 자유를 잃은 채 한 사람의 재산이 되어 죽을 때까지 노동 착취를 당해야 했죠.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를 통해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면직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목화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를 키우던 농장들은 큰돈이 되는 목화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죠. 목화송이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목화송이에서 씨를 분리하는 작업 역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이 힘든 노동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흑인 노예들의 몫이 되었죠. 이후에 목화송이에서 씨를 분리해주는 기계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목화송이를 더 빠르게, 더 많이 따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노예들이 더 많이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화가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 목화밭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목화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흑인 노예들의 고통은 더해졌죠. 1619년 영국 상선이 미국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도착해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꾼 것이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명으로 시작된 흑인 노예의 수는 약 200여 년 후인 1860년대에는 약 39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였다고 하죠. 미국의 남부에서는 목화 농사 때문에 많은 수의 흑인 노예가 필요했던 반면 북부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업위주의 경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의 수가 줄기 시작했고 북부의 흑인들은 점점 자유인이 되기 시작했죠. 1808년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요. 이에 남부의 농장들은 노예들이 서로 자식을 낳도록 강요해 노예 수를 늘려갔으며 심지어는 북부의 자유인이던 흑인들을 납치하거나 북부의 흑인을 술에 취해 쓰러지게 만든 다음 남부에 팔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유롭게 북부에서 잘 살던 흑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남부의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던 흑인 노예들은 북부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말을 탄 순찰대, 마을의 보안관들까지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고 심지어 조선에 있었던 추노꾼처럼 전문 노예 사냥꾼까지 생겼죠. 도망가다 다시 붙잡힌 노예들에게 채찍질은 당연했고 목에 족쇄를 채우거나 인두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으며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방울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거세를 해버리기까지도 했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도망간 노예들이 나오자 남부에서는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잡히더라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면서 남부에서는 노예제도 폐지를 맹렬히 반대했고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킨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1863년 1월 1일에 에이브러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포했죠. 또한 남북전쟁은 북부가 승리하면서 1865년에 비로소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도 분리된 평등이란 이름으로 흑인과 백인 간의 불평등은 지속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수의 흑인들은 차별받고 있죠. 요즘엔 흑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들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인종에 따라 계급이나 등급을 정하고 차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노예가 없는 나라는 없었던 것을 보면 어떤 인종이나 어떤 나라나 기득권층의 횡포는 다 똑같아 보이네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노예나 노비들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도 역시 그랬었죠. 조선시대에는 노비 종목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비 종목법은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자식은 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만 차지하던 노비의 수가 나중에는 40에서 50%에 달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조선 인구의 약 절반이 노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노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비가 평민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었지만 평민이나 양반들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죠. 또한 주인이 노비를 아무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했을 때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핑계만 대면 그만이라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학대를 받기도 했죠. 특이한 점은 조선의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제도였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이죠. 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에서도 다른 종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노예로 부렸으면 부렸지 같은 종족을 가축과 같은 노예로 만드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대 로마에서는 똑똑한 노예들이 주인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했고 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했죠. 아니면 주인들의 사무나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거나 의사 등의 전문직도 하는 등 당시 노예들은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해줬던 것이죠. 몽골 같은 경우에도 노예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조선처럼 노비 신분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면천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던 건 아니었죠. 그만큼 조선의 노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노예보다 훨씬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큰 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의 질 또한 같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나 딸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특히나 남자가 노름에 빠져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부인이나 딸을 빚 대신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나 딸의 신분이 평민이었다가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는 전문적으로 노비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까지 생겨났으며 그들은 지방으로 가 싼값의 여자 노비들을 산 다음 큰 대도시로 가서 다시 되팔았는데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팔다 보니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팔려간 여성들은 이후 엄청난 노동과 심지어는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설사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성폭행, 살해 등은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된다 하더라도 형벌이 엄청 가볍거나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죠. 또한 노비들은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고소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이런 경우 누군가가 고소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양반을 고소하고 노비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만약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에는 관하에서 그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고, 피해자인 노비가 곤장 100대를 맞았으며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지는 처벌을 받았죠. 나중에는 주인이 영모를 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차라리 죽을 거 아니면 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인을 관하에 고발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죠. 거기다가 자신이 팔려온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준다 해도 이미 주인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평민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이런 비참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는데요. 낮 동안에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주인이나 주인 집 아들의 성놀이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반항도 하지 못했죠. 싫은 티라도 내다가는 엄청난 폭행을 당할 게 뻔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저 이 끔찍하고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아오던 여자 노비들은 주인이 정해주는 외거 노비 혹은 평민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죠. 심지어 여자 노비가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는 곳으로 주인이 찾아와 남편을 밖으로 내쫓고 또다시 여자 노비를 겁탈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주인의 노비가 되면서 그렇게 주인의 재산 또한 늘어났습니다. 주인은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 노비가 된 아이들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기도 했죠. 한마디로 가축이나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폭정을 못 참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엔 전문 노비 사냥꾼들인 추노꾼들에게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노비 매매상들에게 납치되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특히 여자 노비들이 도망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으며 여자 노비들조차도 도망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주인의 충실한 노동력과 성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했죠. 그녀들에게는 더 끔찍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노비들이 늘어나고 평민들이 줄어들면 세금도 덜 거칠 뿐만 아니라 군역을 지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로 면천을 해주는 노비들의 경우 군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었던 남자 노비들에 한해 면천을 해주었고, 여자 노비의 면천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은 조금의 관심도 없었죠. 그저 세금과 군역 때문에 면천해준 것이지 그들이 불쌍해서라던가 인권이 있단 거는 개나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노비들의 신분 탈출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노비가 주로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남자 노비는 거의 없어지고 여자 노비만 남게 되는 이상한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 노비들은 비록 면천되었지만 소장농이나 머슴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노비였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여자 노비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노비일 때와 평민일 때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납세와 군역의 의무만 더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 노비는 대를 이으면서 끝까지 노비였으며 그렇게 평생 온갖 착취를 당하며 살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성씨도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던 노비들은 외모도 평민들과는 다르게 해야 했고 의복 또한 그들과 다르게 하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제도 역시 사라지게 되었지만 노비들은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전 주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풀려났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주인 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개혁은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노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비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시골에서는 노비 비슷하게 존재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나 지적장애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악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죠. 이렇듯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노비들은 현대에 와서야 겨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신한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분제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